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저 역시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드디어 저도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전 판매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손님으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였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백화점 판매직인 저를 취득에선 반대하였어요. 본인들 피셜 제가 수준이 맞지 않아서라고 했고 전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였어요. 은진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그냥 나가서 살림 차릴게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일일이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전 결혼은 제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려거든 저 볼 생각 마세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걔가 그러라고 하든 너 보고 집 나와서 살림 차리지? 전성 못 숨긴다더니 기껏해야 그런 데서 시중이나 들던 애들 천성이 그렇지. 어떻게 잘난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게 해? 은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생각 절대 안 변하니까 엄마 아빠 저 말리지 마세요. 아주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걔가 너랑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주 큰 오산이야. 너 후회할 거라고. 시부모님의 거친 반대에도 남편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부모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점을 크게 걱정하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세상 남자 다 못 믿어도 우리 남편 하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았거든요. 남자 다 똑같아. 시간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라고. 김서방이 지금에야 그렇게 너 좋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봐라. 너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니? 남의 편이라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김서방만 믿고 있지 말고 너도 똑똑하게 행동해. 당연하지. 그리고 김서방은 절대 안 변해. 시어머니 그렇게 설득한 거 보면 몰라? 참 듬직하지. 우린 잘 살 거야. 그 마음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네 아빠 봐라.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꼬시더니 지금은 거들떠나 보니? 그건 엄마 아빠고요. 전 잘 살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김서방 같은 남자 흔치 않아.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이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자그마치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전 시부모님에게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그저 시집살이만 오질나게 당하는 하루하루였어요. 누굴 탓하겠나요? 제 팔자 제가 꼰 것이라고 그저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10년 뒤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그때 당시 한 가족이 되면서 같이 부대껴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정수기질 말고 빗자루로 깨끗이 집 쓸고 물걸레로 빡빡 닦아라. 너 우리 집이 왜 부자인 줄 아니? 다 전기세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부리지 말고 집이나 쓸고 닦아.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맨날 이것저것 시키고 화내고 괴롭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얼마나 얘한테 내 얘기를 했으면 이게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날뛰니? 너 앞에서는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니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애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아유 무서운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아니에요. 윤서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주의를 좀 시킬게요. 죄송해요. 오해 푸세요. 원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잔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애를 통해가지고 여우 같은 것, 나 같은 사람은 못 당해내지. 시어머님은 늘 저에게 아픈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어린 딸이 보기에도 제가 안쓰러워 보인 것 같았고, 저 역시 딸아이가 절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놀러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아예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제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인격모독을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또 껴든다고 욕이나 먹을까봐 그저 참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도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더 싫어. 얼마나 독하다는 거야.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네 며느리는 좋겠다. 많이 배웠지, 교양 있지. 게다가 학교 선생님이지. 얼마나 좋니? 아유, 저 화상. 아유, 그러게. 애초에 처음 결혼시킬 때 시집살이 옴팡 시켜서 내쫓는다는 게 네 계획이었잖아. 애초에 글렀다. 지금 몇 년째 저렇게 꿋꿋이 버티는 거 보면 네 며느리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여.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너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지. 정말 속이 터진다니까. 제 애까지 꼴 보기 싫을 정도야. 우리 아들 핏줄도 있다마는 얼굴도 지 엄마 쏙 빼닮아서 정이 안 가. 어디 가서 내놓고 자랑도 못하겠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있냐? 백화점에서 보조원이나 하던 애가. 그래도 유리는 기갈나게 한다며.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얘. 오늘 네 며느리가 차린 밥상 좀 받아보자. 그거라도 잘해야 그나마 데리고 있지. 정말 밉다 하니까 더 미운 거 있지? 여하튼 넌 복받은 줄 알아. 하하호호, 제가 있던 없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사지가 파르르 거렸지만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참 당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엔 남편 때문에 이 고된 살이를 버텼다면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절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친정엄마가 충고한 대로 점점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당신 요새 맨날 늦게 들어오고 당신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하기도 하고 너무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사장 아들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쁘고 힘들어. 집에서 펑펑 놀면서 징징대지 좀 마라.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았냐? 머리 떡진 거 하며 옷가락서니 하며. 아유, 내가 미쳤지 진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애보고 나도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진짜 지금 이 시간 돼서야
나도 자유시간이라고. 아, 됐어. 빨리 씻기나 해. 땀 냄새 나. 처음엔 안 그러더니 애 낳고 정말 퍼져가지고 어디 이쁜 구석이라곤 찾을 수가 없네. 그렇게 저만 예쁘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고 부부가 원래 그런 거지 싶었어요. 그래도 이희가 절 생각하는 마음은 한 구석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고 남편은 저를 지적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고 이젠 아예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일도 많았어요. 뭐 하나 시키면 입이 쭉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눈치 보여서 부려먹을 수나 있겠어? 이거야 원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지. 배운 것도 없는 게 뭐 하나 할 때마다 생색내는 것도 내가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이쯤 되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와이프 단속 잘해. 내가 내 집에서 제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하여간 진짜 성에 안 차. 윤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따끔하게 주의 줄 거니까 엄마는 그냥 빠져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퇴근할 때 항상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저런 식으로 제 흉을 보셨고 그렇게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참다 폭발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제 입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참는 거 하나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엄마 말하는 거 그냥 잘 들어드리고 고분고분해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길래 엄마가 저러시냐? 솔직히 내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나도 엄마한테 할 말 없는데 6년이나 지났는데도 너 인정 안 하시는 거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 어머님이 하라는 일만 해. 그리고 시장 한번 갔다 와도 어머님이 다 일일이 검사하시고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뭐야? 정말 마룻보다도 못하지. 남편이 사근사근 하기라나 어머님이 잘해주시기라나 나도 힘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드신다는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정말. 이왕 하는 거 좀만 참고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지. 엄마 입에서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해? 밖에 일도 힘든데. 하녀 취급에 소 취급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애초 근본부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맨날 친구분들 데려다 놓고 나 들으란 식으로 욕하셔. 이런 것도 내가 다 참고 있다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운데서 내가 제일 괴롭다고. 이래서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미쳤지 진짜. 내 팔자야. 나야말로 후회돼. 당신이 그렇게 다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이게 부부니? 이쯤 되니 참 지치더라고요. 한다고 하는데 매번 마음에 안 들다고 닥달하는 시어머니에 이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 남편한테까지 막말을 듣게 되니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울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친정에서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친정언니와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 모녀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친정 식구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터라 꼭 가고 싶었고 이 기회에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어머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지만 용기 내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얼떨떨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래, 너도 기분 전환 좀 필요하겠지. 결혼 후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해댔으니 다녀와라. 너희 친정엄마 해외여행 처음 가신다며.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잘해드려. 그리고 이건 용돈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드려. 지나고 보니 나도 너무했나 싶고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 여행 다녀오거든. 우리 다 풀고 새로 시작해보자.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네.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누굴 미워해봤자 뭐하니? 다 그런 거지. 너도 잘하려고 하는 거 나도 충분히 하니까 이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벅차올라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욱더 잘하는 며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여행 잘 다녀오고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 좀 다 풀고 와. 그래야 너도 순 좀 돌리지. 그렇게 전날까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분이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여행을 계기로 기분 전환도 하고 정말 다녀와서 시댁에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전 친정언니와 친정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전화통화는 통 되지 않았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이웃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앞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서둘러 들어왔을 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죄다 곧 인생이 망한 표정이었어요. 아유, 네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간 줄 아니? 마누라라는 게 여행이나 다녀와서 지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해라.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어쩐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윤소애비가 얼마나 험악하게 갔는데 박복한 것 제 인생 펼쳐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제가 여행을 간 사이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시댁에선 제가 없는 사이 장례를 치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선 저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이라고 1,000만 원을 주었어요. 6천이 나왔지만 사고가 남편 과실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에 위로금에 시댁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기란 영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인생 살아. 애 아빠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너 보면 우리 아들 떠올라서 아주 미칠 것 같아. 어머님, 제 마음이 이런데 어머님도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저 돈은 필요 없어요. 다른 돈도 아니고 윤서 아빠 목숨값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별 수 없지.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어. 새 인생 살아. 윤서 데리고 나가서. 우리도 알아서 마음 추스름 마. 그리고 잘 지내고 아무쪼록 어딜 가서라도 건강하길 바랄게. 그럼 짐 정리되는 대로 나갔으면 해. 사실상 남편이 없는 집에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허망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고 아픔을 떨쳐버린 뒤 남편의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제가 모았던 돈을 합쳐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음식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기 마지막에 남편과 그리 싸우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수차례 하면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3평짜리 매장을 얻어 꾸역꾸역 열심히 일했고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부재를 주는 것이 서글퍼 정말 돈만 벌었어요.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플 겨를도 없이 일만 했고 하루는 단골 할머니가 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새댁, 왜 울어? 항상 밝기만 하던 새댁이 이렇게 우니까 내 마음이 안 좋네. 내가 늙은이지만 나한테 털어놔요. 내가 이래봬도 입도 무겁고 이 동네에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말할 사람도 없어. 그니까 당나귀기다 생각하고 말해요. 전 그날 모에 홀리듯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남들이 동정할까봐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으면서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날 그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처음으로 절 안아주시며 위로를 건네주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꼬?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닐 텐데. 그리고 듣자하니 보육원이나 사랑의 집 이런데 꾸준히 주말에 밥차도 나간다며? 어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새댁.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남들이 저 동정할까봐. 근데 할머니한텐 술술 털어놓게 되네요. 그리고 뭔가 후련해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고 할머니도 저를 꼭 위로해 주었어요. 남이었지만 정말 제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저흰 그 이후 정말 가까워졌답니다.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하는 제 모습을 할머니는 정말 좋게 보셨고 이런 슬픈 사연이 있음에도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반찬을 종종 사드시며 계속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웬일인지 그날 바쁘다며 반찬 좀 배달해 달라고 하였어요. 원래 항상 오셔서 고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딱 메뉴만 말씀하시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내 집으로 배달 좀 해줘요. 내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오늘 우리 바깥 양반 사죽이라서 내가 정신이 없네. 아, 네, 알겠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일 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자주 사가시던 걸로 담아서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 고마워. 집 앞에만 도착하면 내가 받으러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런 부탁 괜히 미안하네. 고마워. 그리고 전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배달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린 순간
정말 헛것을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눈을 엄청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집 문이 열린 순간 300평 마당에 죽은 내 남편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모든 반찬들을 떨궈버렸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반찬을 받으러 나온 할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둘 다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고 저희의 얼굴이 완전 당황 그 자체였거든요. 특히 제가 말이에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입에 있으면 얘기해봐. 여기 할머니랑 무슨 사이인지 어서 말해보란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 나가서 얘기하자. 일단 나가서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일단 큰 소리 좀 내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라니? 둘이 아는 사이야? 여기는 내 손주 사이인데 무슨 상황인 거지 지금? 어서 말해보게나.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남편이 있다고. 제 죽은 남편이 여기서 살아 일광욕을 하고 앉아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라니 무슨?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저 할머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혹시라도 오해 마시고요. 뭐? 남편? 아니, 세댁 죽은 남편이 여기 이 사람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할머니는 예비 손주 사이라고 했고 전 그 말을 듣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고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나 본데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 나가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제가 잘 해결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헛소리? 윤서 아빠잖아. 이 사람 제 남편 맞고 제 딸아이 아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간 사이에 죽은 남편. 이런 나쁜 놈. 그래 놓고 내 손녀딸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그래 놓고 네가 사람이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남편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모두를 분노에 몰아넣기 딱 좋았어요. 사실 저와 살면서 단골 할머니 댁 손녀와 바람이 났었고 손녀는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남인 척하며 손녀와 만남을 가지다가 저를 떨쳐낼 수 없었던 남편은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죽은 척 시댁 식구들과 한패가 되어 쇼를 한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눈에 가시였으니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자 당연히 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 사망보험금 일합시고 1,000만 원으로 퉁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함을 하였고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걔랑 이혼하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한다더라. 근데 그런 애한테 그렇게 줘야겠니? 아깝지 아주. 그럼 어떡해. 이혼하려면 그 수밖에 없지. 영원히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도
이제 급에 맞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걔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넌 어떻게 어른 말을 안 듣니? 애초에 이런 사단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아유, 그냥 여행 간 사이에 쇼 좀 해볼까? 그래야 떨어져 나가도 나갈 것 같은데. 즐기잖아, 걔. 이렇게 시댁 식구와 판을 짜고 절 철저히 속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던 저는 그대로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짐작이나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으로 살았어요. 혹시라도 손녀가 보고 싶으면 어쩌지라는 시댁 식구들의 걱정도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딸은 생각 안 났니? 나는 그렇다 치고 참 어떻게 우릴 이렇게 버려? 그리고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죄 지은 것들은 못 살아.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하다하다 죽은 척을 하다니. 나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자, 내가 그따위의 인생을 살 줄 몰랐네. 이웃남이라고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손녀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허락한 거였어. 근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돈에 환장을 해서 내 손녀를...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영훈이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영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였고요. 제가 영훈이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미 지나온 일이고 앞으로 영훈이 위해 살겠습니다. 봐주세요, 제발. 넌 끝까지 나랑 윤서에 대한 죄책감은 없구나. 정말 인간이길 포기했어. 새 출발 절대 못하게 할 줄 알아. 저런 놈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새댁이 가져온 반찬들 좀 줘봐. 이런 것들은 눈물 콧물 빼봐야 정신을 차려. 할머님은 제 손에 들린 반찬들을 모조리 남편 얼굴에 패대기를 쳐댔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저 대신 신명나게 남편을 홍구멍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가만히 맡기만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고, 전 소송을 걸은 뒤 그동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 상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떡하니 살아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시댁을 믿었구나 싶었고, 전 남편이 죽고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사망 상태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참 그냥 철석같이 시댁 식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의 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단은 이혼남인 척 결혼을 하려 했으니 완전 이리저리 죄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게 속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도 몰랐었고, 절 속였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떳떳하였고, 일말의 죄책감은 없어 보이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전 이 집과는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아니, 1,000만 원 줬잖아.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그리고 이 정도로 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줘야 하니까 1,000만 원 주고 윤서 아빠를 죽은 척 위장시켜?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 잘 됐어. 너랑 깨끗이 소송이든 뭐든 끝내고 영훈이랑 재혼할 거야. 어차피 영훈이는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영훈이랑 재혼하려면 어차피 너랑 이혼은 했어야 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주 잘 됐지 뭐야. 애초에 잘 됐어. 그래, 이렇게 들통나는 것도 괜찮아. 깨끗하게 저것이랑 정리하고 영은이랑 새 출발해. 그럼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본인이 속인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상대편 여자가 본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진 몰라도 참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까발려진 이상 할머니의 소녀는 더 이상 이 모습을 묵인하지 않았고 열받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혼했다고 속이고 날 기만해?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나를 선택했던 거지?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감히 날 물로 받겠다? 우리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 이거 혼인 빙자야. 이혼도 안 돼 있는 유부남 주제에 나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여? 네가 감히 나 눈 한 번 돌면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 기다려. 너마저 그러면 내가 어딜 가서 의지하라고. 네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겠니? 이해 못해? 한 여자로서 나도 어이가 없는데 저분은 어떨까? 넌 인간 같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내 벌도 달게 받아. 그렇게 양쪽으로 소송이 걸리면서 남편은 결국 저에게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이미 가정이 판탄났으니 이혼도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네 집에 받지 못했던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고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댁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저런 일로 법원을 불려다니니까 회사의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제2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남편은 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되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본인의 뒷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앉히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엮일 수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만났나 보네. 참 나도 나지만 새댁 속이 오죽하겠어. 우리야 똥 밟은 셈 치면 되지. 하지만 딸도 있는 자네 마음은 내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몰랐어요. 전 할머니랑 살았어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답니다. 이혼하지 않은 줄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와도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게 화날 게 뭐가 있나요? 그쪽도 피해자일 뿐인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시댁 말만 철석같이 믿은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할머니도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잘 지내보려고요. 그쪽 아니었으면 전 그 사람이랑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봐요. 제 말에 할머니는 웃어 보였고 전 딸에게 차마 이런 얘긴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고 본인이 버림받은 줄 알았다면 더욱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그리고 전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모든 걸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머니가 전적으로 절 많이 도와주시고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 여자와도 거의 자매나 다름없게 지내고 있거든요. 언젠가 딸아이에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조금 더 커서 대학교에 가면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딸아이를 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이럴 거면 시부모가 딸을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만 대차게 거절하였고,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딸아이 앞에 나타나면 정말 남편을 이 사회에서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방송이나 매스컴에 폭로를 하여 앞으로 어딜 가도 얼굴을 못 들게 해주겠다며 압박을 하니 남편 또한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인 걸 알았는지 본인 부모를 설득하여 딸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젠 사춘기 소녀라고 조금은 눈치챈 듯 아빠 얘기와 시댁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조차 저 마음 아플까봐 얘기하지 않는 것일 텐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딸아이 앞날이 빛날 수 있도록 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웃을 수도 있는 날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게가 잘 되어 지금은 4~5점까지 있는 반찬 가게로 거듭났거든요. 앞으로도 꽃길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겐 평생 후회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그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3년 전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새로운 남자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던 전시모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전시모의 기억까지 전부 다 떠오르게 되었네요. 4년 전 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전 남편의 자상함과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함께하면 슬픔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 먼저 집으로 들어와 저녁 상차림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저를 우선시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게 행동했었는데 그날따라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확실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분명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도 했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었는데 퇴근 시간 때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그이한테 연락받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걔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나한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서 찾아보든지 해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자고 있던 시모를 깨워서 그런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이 걱정도 안 되는지 별일도 아닌데 전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완전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통 없었는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었네. 당신 자고 있을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들어온 거야. 다음날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 시간까지 전화가 안 된 거야? 그것 말고 나한테 말 못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던 거야? 평소에 내가 알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참. 내가 회사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일단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되려 짜증난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말만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의 일이라며 대충 한마디 던진 뒤 상황을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누군가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길래 확인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에게 오는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없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서운했었지만 그런 걸로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자를 보니 남편이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 알람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밤 새운 거야? 당신 어제 일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선날 일 때문에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 그 말은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화장실 갈 때라도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부터 이런 일로 삐걱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오던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니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말고 다른 데에 눈 돌린 적 있었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할래?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럼 새벽에 당신한테 연락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최근에 갑자기 핸드폰은 왜 잠근 거야?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혹시 의처증 같은 병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 보안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잠금장치에 걸어놓은 거야.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보고 싶다고? 자, 확인해봐. 회사 업무차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단톡방에 연락 온 문자밖에 없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제 잠깐 그런 일 있었다고 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해보라며 비밀번호를 풀어준 뒤 저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 단톡방에 다음날 업무 상황에 대한 일정들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면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오해하게끔 상황을 안 좋게 풀어갔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까지 했었다며?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못 믿니? 새벽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의처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뒤졌었다며?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 이젠 내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동안 우리 아들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나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이 편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듣기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고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전화로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야? 벌써 생각이 정리된 거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니까 내 아들도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 너는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이니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벌써 끝내고 싶은 거야? 나 하루 늦게 온 거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로 의심하면 벌써 다 말 다 했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별거 하자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 관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오늘 들어가서 저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이 생각이 없어서 내 집에 왔겠어? 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럼 어머님은 저와 이 사람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저희가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네가 내 아들 피를 말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한번 시작된 의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겠어? 정신병 걸리기 전에 빼와야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니? 의처증 그거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더라.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까지 처지른다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간에서 시모가 계속 끼어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부추겼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남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잠자코 있어. 둘이 풀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내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당신도 이럴 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지. 왜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돌아가라.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자 시모는 시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부모님까지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좋게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벽을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군요. 오해를 풀지 못하니 서로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갔고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벼랑간 남편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잔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잠실역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눈앞에 보인 충격적인 장면은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와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양손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본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보인 남편의 모습은 상당히 자상한 얼굴이었고 옆에 함께 걷고 있던 여자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놀이공원이었고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 몰래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의 뒤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푹 눌러 쓴 다음 계속해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부 다 증거물을 남겨둔 다음 기회를 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치려 했는데 놀이공원을 걷고 있던 남편과 여자가 벤치에 앉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내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다시 찾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에서 자기를 몰래 만났다가 결국 우리 관계에 들키게 됐고 나는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탐탁지 않아 있겠지. 나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줬었잖아. 나도 그 당시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 전 남편이 서류 하나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당신 아이였던 거야.
이미 전 남편은 뒤에서 내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당신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 우리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려는 당신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내 아들이 평생 친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결국 그날 털어놓게 된 거였고, 그때 자기랑 새벽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제자리를 찾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지금 그 여자는 이 사실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얘기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 좀 나눌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면 하루빨리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셔. 그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신은 벌써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말해야 상황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때 새벽 늦게까지 들어온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었어? 나랑 살면서 둘의 관계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어먹다가 애까지 생긴 거야? 저 여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식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나를 의처증 병자로 몰고 갔던 거였어?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 생활 했던 거고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유모차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 여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년 뺨에도 사정없이 손을 올렸어요. 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풀이를 남편에게 계속해야 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본처고 제가 꼭 상간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모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간슬게 다 빼간다고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시모가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쓰레기 집안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과거에 자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설마 너도 이혼하러 온 거냐? 그렇잖아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가 그때 내 아들과 이혼한 이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최근에 출산을 또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 첫애는 내 아들의 친자식인데 둘째는 내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벌을 못 버린다더니 내 아들 출근했을 때 택배기사와 눈이 맞아서 내 아들 집에서 한바탕 뒹굴었다더라. 네가 내 아들의 자식만 서둘러 가졌어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줄줄이 꼬였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 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처음부터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전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제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전시모 멱살을 잡아챘는데 제 앞에 나타난 법복을 입고 있던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막아서 남편과 마주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눈앞에 법복을 입고 있던 현 남편을 보고 움찔거렸고 남편이 두 모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전 남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전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벌써 결혼했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검사 양반이 너랑 새로 살림 차린 분이셨어? 진작 얘기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내 얼굴에 무슨 자격으로 뺨을 올려요?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모자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전시모에게 서류로 뺨을 맞게 된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던 사이 3년 전에 저와 전 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 놔두고 택배기사랑 눈 맞아 바람 피웠다는 거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전시모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전 남편이 법원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힘겹게 말린 뒤 전시모를 차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급한 용무에 전화가 와서 받고 있었고 저는 법원 앞에서 난리치는 두 모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격해지는 몸싸움을 막으려고 경비에게 달려가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왔어요. 전시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없다며 격한 몸싸움을 계속 벌이던 도중 전시모가 그 여자를 도로가로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했는데 전 남편이 전시모와 그 여자를 말리다가 동반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구급차가 도착해 전 남편과 그 여자를 태워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전시모를 연행했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는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 남편은 한쪽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문제로 전시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 사건을 저희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시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형벌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시모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곤 하지만 남편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징역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퇴근을 하던 도중 처음 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지나치던 남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전시모는 징역 3년 이상 선고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시모가 저에게 사정없이 서류봉투로 물리적인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는 상처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엄마가 된 지 저도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정말 초보 엄마라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무사히 아이가 돌이 지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전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요. 남편은 시골 촌구석에서 도시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온 대단한 남자랍니다. 전교생이 몇 명 없는 시골 촌학교에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서울 지역 대학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누나가 셋이라 처음에는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시댁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며 누나들 얘기까지 별다른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댁 식구들은 자기 집만한 곳 없다며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하셨죠. 올케, 우리 집이 시골이라서 깜짝 놀랐지? 아마 누나도 셋이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엄청 아들 귀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그런 쾌쾌묵은 고지식한 옛 생각 가지고 있는 집 아니니까. 옳게 현욱이가 잘 못하면 나한테 말해. 제가 어릴 적부터 무뚝뚝하고 생각을 말 안 해가지고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럴 때 나한테 말하면 내가 혼쭐을 내줄게. 맞아, 맞아. 옳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은 엄청 쿨한 집안이야. 엄마 아빠도 농사 지으시느라고 바쁘고 본인들 살 길 찾느라 바쁘셔. 오죽하면 명절에도 다들 정신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겠어. 아들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아들 우쭈쭈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들 하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그래, 올케는 시집 잘 오는 거라니까. 원래 우리 집 누나 셋에 시골 촌집이라고 해서 분위기도 개판일 거란 말도 많은데 전혀 안 그래. 우리 신랑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왜 이렇게 쿨하냐고 할 정도라니까. 집안 행사도 많지 않고 대신 엄마가 촌사람이라서 좀 정이 많아. 이것저것 퍼주는 거 좋아해서 아마 채소나 과일 이런 건 올케 돈으로 사 먹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런 것만 잘 받아주면 우리 집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지 뭐.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바빴어요. 신우들도 다 결혼을 해서 본인 가정 챙기느라 바빴고 시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니 바쁘셔서 신혼집에 불시에 오시거나 연락을 계속 하시는 일은 없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보기보단 쿨한 시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이유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매번 채소와 과일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사실 점점 그 양이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중간에서 말을 해달라고 했지만 어째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아가, 이번에 택배 간 거 받았니?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요리는 직접 해서 먹어야 건강한 거 알지? 나는 우리 현욱이 어릴 때부터 죄다 내 손으로 직접 밥해서 먹였어. 요즘 그 애들 많이 먹는 그런 불량 음식들 말고 오로지 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반찬해서 먹였다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픈 곳 없는 거야. 채소들 그거 무농약으로 정성스럽게 키운 거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먹어라.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평일에도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오니까 좀 많이 남아요. 어머님, 아버님 고생해서 농사 지으신 채소들인데 이렇게 남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저희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식구도 저희 둘 뿐이라서 많이 먹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거 다 못 먹으니 죄송하고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우면 먹어야지. 어떻게든 먹어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나한테 죄송하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지금 너희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채소며 과일이며 싸서 보내줘도 고맙다고 말만 하고 입 닫고 땡이니 원. 안 그래도 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어. 그리고 그런 거 받으면 어른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바로바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 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저녁이고 낮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드린다고 해서 제가 따로 연락드릴 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됐다. 무슨 엎드려 철받기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일하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건만. 역시 도시 애들이라 이런 건 잘 모르나?
어쨌든 재수랑 이런 건 이제 안 보내마. 너희도 잘 안 먹는다고 하고 버린다고 하니 어쩌겠어. 현욱이는 그래도 잘 먹는다고 하던데 네가 안 챙겨주는 건 아니지? 남자들은 집안 살림 잘 모르니까 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해. 불시에 찾아오고 혹은 연락을 바라시는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뭔가를 갑자기 해주시고는 용돈을 바라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씀인가 싶어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더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죠.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른들은 그냥 연락하자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서운해 그러실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주 가지 못해 그런가 싶어서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보려고 하면 그건 또 괜찮다며 말리셨어요. 다만 다른 걸 원하시긴 하셨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몇 주 후부터는 다른 집 농사일도 도와주러 가신다고 바쁘시다고 하셔서 이번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남편도 마침 딱 이번 주말에 시간 된다고 해서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면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 보려고요. 괜찮으시죠? 형님들한테도 제가 연락할게요. 주말에? 아니야. 굳이 여기까지 왜 오려고? 기름값 아깝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맛도 없고 돈이나 쳐쓰고 나는 그런 거 별로야. 애들 다 모여 북적거리는 것도 정신없고 그냥 주말에 내려오지 말고 쉬고. 안 그래도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어버리던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할 말이 있었는데 말도 못 꺼내게 끊어버리네. 아, 그래요? 요즘 남편이 좀 바빠요, 어머님. 새롭게 일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도 남편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직장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일까지 같이 하느라고 정신없는가 보더라고요. 급한 일이세요? 제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한번 말 전해볼게요. 지금은 아마 전화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이번에 잔치하거든? 잔치해가지고 우리가 참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남들은 다 아들 내외 자식들이 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통 자식들이 이런 건 잘 못 챙기네. 내가 가타부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애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좀 챙겨서 보내다오.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참석비요? 마을 잔치에도 참석비가 있구나. 제가 그건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잔치예요? 얼마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고 오면 한번 상의해서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아니, 무슨 남편한테 뭐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일하는데 그냥 일단 보내주면 되는 거지. 우선은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고 내가 친한 집안 잔치니까 좀 많이 해줘야 하거든. 100만 원만 일단 보내봐. 나중에 너희 애 낳고 그러면 다 그 집에서 다시 돌려줄 거니까 일단 그 정도는 해두자. 계좌번호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돼. 시모는 어느 날부턴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잔치, 모임, 친구들과 여행, 병원비, 급하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돈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급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보내달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걸 다 신경 썼었는데 통 바빠서 뭐 신경 쓰는가 싶어 보내드리고선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했었는데 남편 표정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말이 있으면 바로 보내주지 말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보내주겠다고 하라길래 다음에는 그렇게 말을 꺼냈었죠. 얘, 바쁘니? 너 저번에 무슨 저금 넣는다고 한 거 있지? 그거 좀 잠깐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아니, 옆집 지영이네 알지? 엄마랑 친한 아줌마네. 거기 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대. 그래도 동네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지. 너희 지금 당장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줘.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 네? 어머님, 그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못해요. 남편이 보내주든지 해야 돼요. 어머님이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남편한테 지금 메시지라도 보내놓을게요. 바로 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아니, 너는 일하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없어? 일단 네 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 일단 그럼 네 돈 먼저 보내줘. 얼마 전에 월급날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저기 쓴 거 아직 없을 테고 네 월급 그냥 다 보내주면 되겠다. 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크게 복으로 온다니까. 어머님, 근데 제가 그걸 막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다 공용 통장에 넣고 사용하는 거라서 일단은 남편한테도 말은 하고 보내줘야 해요. 일단 전화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지. 너도 참 답답하다. 네가 그렇게 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그럼 네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냥 빌려주면 될걸. 전화를 하네 마네. 아이고, 됐어. 지영 엄마한테 내가 돈 구해준다고 했는데 어쩌니? 너 때문에 내가 생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마치 저희 월급이며 모은 돈들을 자신들의 돈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모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와 계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걱정을 해주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병원비 얘기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엄마, 몸은 좀 어떠시니? 그래도 입원하면 괜찮아지신다니까 다행이네.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한다니? 검사는 다 받아보신 거야?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도 좀 챙기고 하셔야지. 우리야 내내 밖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튼튼하지만 너희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몸이 건강하시질 않으시잖아. 밖에서 좀 일도 하시고 그러면 좋으시련만. 꾸준히 운동하셨는데 요즘 일이 좀 갑자기 생기셔서 무리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검사도 받았고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해서 며칠 좀 더 지켜보다가 퇴원하려고요. 어머님은 몸 괜찮으세요? 저번에 감기 걸리셨다면서 남편한테 연락 왔었다고 들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검사는 다 하셨어요? 아, 검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며칠 좀 아프다가 말았지 뭐.
네 엄마는 보험이라도 좀 들어둔 거니? 며칠 병원에 입원하려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가사돈께서 일을 못 그만두시는 이유가 있겠어? 나이가 먹으면 건강해야 이것도 좋은 거라니까. 여기저기 아파봐라. 병원비만 나가고. 그나저나 병원비 너희가 내는 건 아니지? 네? 아니요. 보험 처리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낸 건 없는데. 그건 왜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번에 남편이 건강검진 비용 보내드렸다고 해서 저한테도 저희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딱 예약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엄마 검진은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검진 예약 안 하셨으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리고 니들이 왜 사돈 때 건강검진 비용을 내드리니?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보험도 들어 계시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돈 받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렇지. 나야 뭐 아들 부모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 부모는 사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니? 마침내 저는 시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들은 아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네가 용돈이며 각종 비용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딸 부모는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게 쿨한 시댁이라고 했던 저희 시댁은 한마디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시댁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기름값이 아까워서였고 저희가 가면 먹는 재료들이 아까워서였죠. 이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시댁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더욱 가관이었던 건 시누이들 태도였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누이들도 마치 남편의 돈을 공용 재산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집에 갔다 왔는데 창고 쪽 수리 좀 봐야 할 것 같더라고. 올케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좀 그렇잖아. 내가 가까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현욱이한테 전화했더니만 얘는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아마 현욱이도 결혼해서 올케 있으니까 올케한테 다 맡기려고 하나 봐. 남자들이 뭐 그렇지. 수리하는 거 괜찮지? 네네. 뭐 심하게 망가졌나요? 저번 달에 갔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작년에 남편이 그쪽 담당 무너지면서 수리 볼 때가 있다면서 같이 싹 수리 봤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또 무너진 거예요? 저야 어머님, 아버님 안전하게 지내시는 거면 수리하는 게 낫죠. 아니, 꼭 뭐 어디 수리해야 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집이 좀 낡았잖아. 엄마 아빠도 이제 아들 결혼까지 했는데 집 수리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나중에 올케가 와도 모시고 살 때 편하지 않겠어? 내가 며느리라서 그런 거 잘 알아. 시댁집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와서 더 들여다보지. 어쨌든 현욱이한테는 올케가 설명하고 수리비용 내 계좌로 보내줘. 시부모님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저는 그냥 당연히 돈을 보태는 줄 알고 보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신우는 수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돈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신우에게 다시 받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이 돈을 달라고만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을 오해한다면서 더 난리였었죠.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막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조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해줬기 때문에 남편만 보며 꾹꾹 참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남편은 무엇보다 제 몸 건강을 가장 걱정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 몸이 아닌 다른 걸 걱정하더라고요. 입덧은 좀 어떠니? 원래 입덧을 해야 애가 건강하고 똑똑하다더라. 너 입덧 한다고 병원 가서 약 받고 오거나 주사 맞고 오는 거 아니지? 그런 거 맞으면 애 몸에도 별로 좋지 않아.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알지? 입덧 심해도 그냥 먹으면 다 괜찮아져. 임신하면 입덧하는 게 맞는 거지. 유난 떨면서 지낼 필요 없단 말이야. 네, 근데 저도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아요. 벌써 일주일 만에 5kg나 빠져서 병원에서는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서요. 어머님, 제가 전화 통화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약 먹고 그러면 몸에 안 좋으니까 조심하고. 네가 힘들다고 안 먹어버리면 아이가 더 힘든 거야. 너는 이제 엄마니까 네 몸보다는 아이 생각을 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네 남편 부려먹지 말고.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더라. 아기용품은 아직 안 샀지? 내가 보니까 우리 딸들도 아기용품 이것저것 사둬도 다 쓰지도 않더라. 우리 딸들 애 낳을 때 쓰던 거 있거든? 그거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거 써. 네? 어머님, 형님들 출산하신 지 거의 10년인데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그래도 몇 개는 좀 사두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님들이랑 통화하면서 저도 필요한 거 받아다가 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참, 그리고 산후조리 하는 거 조리원 갈 생각 하는 거 아니지? 그거 다 헛간데 돈 쓰는 거니까 그 돈 아껴서 날 줘. 산후조리 필요하면 내가 해주마. 나는 옛날에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바깥로 나갔어. 그런 나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쌩쌩한데 너는 더 건강하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 쓰려고들랑 날 줘. 알았지? 시부모님은 혹여라도 아이 임신하며 이것저것 돈을 쓸까봐 매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죠. 남편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시면서 매번 저에게만 전화를 하시고서는 애기용품을 뭘 샀는지,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했는지,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모유 수유를 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더 커졌지만 다행히 남편은 더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말리던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해주고 임신한 저 힘들까봐 가사 도우미까지 알아서 불러주곤 했죠. 남편만 본다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퇴근하고 이제야 봤는데 어머님 저한테 택배 보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열어보니까 애기 용품이던데 저 쓰라고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기저기 곰팡이도 있고 옷은 찢기고 오염된 것도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형님들 쓰시던 거예요? 아, 잘 도착했니? 그거 네 형님들 애 낳을 때 쓰던 것들이야.
안 버리고 잘 모아놨지? 예. 어차피 애 낳으면 여기저기 다닐 것도 아닌데 좀 오염되면 어떠니? 그냥 입히면 되는 거지. 그거 해봤자 심하지도 않고 곰팡이야 닦아내면 되는 거고. 락슨물에 푹 담갔다가 빨면 그거 다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얼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락슨물 좀 뿌려둬라. 그리고 그거 애들 살 때 비싼 돈 주고 산 거거든?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짜로 얻어다 쓰면 아이한테 복 안 가는 거 알지? 네 형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50만 원씩 보내자. 네? 제가 내일이면 휴직이기도 하고요.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해서 50만 원씩 각 집에 보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건데 제가 남편한테는 잘 말해볼게요. 잘 말해보는 게 뭐가 있니? 그냥 50만 원씩 보내. 그거 너 다 사려고 하면 50만 원으론 택도 없는 거 모르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리 10년 지난 거라고 해도 육아용품은 또 건강하게 태어난 내 기운도 있고 그래서 중고로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현욱이한테 말해서 뭐 하려고 그래? 바깥일 하는 애가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니? 현명하게 생각하자, 은주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바깥일하는 남편을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상의도 없이 무조건 물건을 보내놓곤 돈을 요구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참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면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시댁 식구들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전 사랑하는 남편과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결국 빵 터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받아보려고 안달이셨던 시모가 결국 집까지 찾아왔던 거죠. 만삭이라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집에 갑작스럽게 시모는 김치통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고, 김치는 다 뭐예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김치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김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친정에서 담근 김치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김치 안 받으셨어요? 받았다.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너, 네 친정에 10만 원 김치값이라고 드렸니? 내가 그거 듣고 나서는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김치 담가왔어. 이거 유기농 김치 10포기니까 봉사료 1,000만 원 당장 나한테 보내. 어떻게 하늘 같은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에서 김치 받아오면서 돈 줄 생각을 하니? 너 무사히 애 안 낳고 싶냐?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김치 담글 거라고. 그래서 김치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님 김치 담그시면 제가 도우러 가겠다고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김치 안 하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김치 같이 담그고 값 드린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니? 내가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친정엄마는
딸한테 막 퍼주는 거야. 어떤 친정엄마가 딸한테 돈 받으면서 김치 해주니? 이거 유기농으로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기운 배추로 담근 거니까 네 엄마가 대충 만든 김치보다 더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다 이제는 집까지 찾아와요? 많이 참은 건 엄마가 아니고 저예요. 여보, 이 잡쓰레기들 다 버려. 어디서 귀한 와이프한테 그딴 압박을 해요? 시몬은 갑자기 나와 김치통을 낚아채는 남편을 보고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 출산일에 맞춰 휴가를 낸 상황이었고, 이걸 몰랐던 시몬은 난리를 피웠던 거였는데, 남편은 김치통과 함께 시모를 끌고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온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자기보다 절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어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왜 자신이 시댁에 무뚝뚝했는지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자긴 그저 돈줄일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만 줄줄이 낳던 시모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시댁당과 집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다 아들을 낳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받은 돈만 믿고선 시댁 식구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탱자탱자 쓰기만 했고 결국 남편이 대학에 갈 때쯤에는 집만 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고요. 다행히 대학은 남편이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됐지만 그 후로 생계가 힘들었던 시부모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면서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아무리 알바를 해도 혼자서 누나셋과 부모님을 부양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이니 남편이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취급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했는데 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절 만나게 된 거였죠. 연애를 시작한 걸 알게 된 시부모는 남편에게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며 그제야 사과를 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싶어 연을 이어나가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자기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저에게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가 되었으니 더 참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엉엉 울며 털어놓는 얘긴 저에게도 충격이었는데 돈줄로만 봤던 아들이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신청했고 저희는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큰 신우가 제 바뀐 번호로 연락이 왔죠. 올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조카는 잘 크지? 올케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어. 현욱이가 다시 한번 연락하면 우리 시댁에 다 얘기할 거라며 말했었거든. 엄마 아빠도 마음은 그게 아니셨을 텐데 삶이 힘드셔서 그랬던 거야. 이해하지? 현욱이랑 얘기 다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가 옆에서 좀 얘기를 꺼내주면 안 될까? 형님, 저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켜서 그 돈 다 가지고 가시고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돈 다 달라고 하고 취업하고서도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셨다면서요. 형님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주라고 내내 괴롭히시고 형님네들도 똑같이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제가 다시 가족들이랑 연락하라고 하나요? 옳게, 그거 다 오해야. 우리 집은 아들이 현욱이 하나잖아. 엄마 아빠가 현욱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시골 어른들 다 똑같지 뭐.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올케가 한 번만 현욱이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사실 엄마 아빠 지금 사기죄로 감옥 가게 생겼어. 노인네들 감옥 가게 그냥 둘 순 없잖아. 합의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남편 이름 팔아서 사기 친 거요? 그거 형님들도 같이 사기 치셨잖아요. 저희 남편 이름 팔아가지고 저희가 모를 줄 아세요? 남편이 그거 알고 자기는 앞으로 고아라고 부모고 형제고 아무도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염치가 있으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뜯어먹고도 모자라서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다시 한번 전화하면 압박으로 고소할 겁니다. 다시는 전화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소식도 전하지 마세요. 남편이 연을 끊기 전 시댁 식구들은 돈 날 곳이 없으니 남편 이름을 팔아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잘못되면 대출받아 다시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렸던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병원비로 한번 큰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매달 받는 용돈이라고 속이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자 채무자들은 남편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사실과 더불어 저에게 유기농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까지 더해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어요. 시부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시골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마지막 소식을 듣고선 남편은 저와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무너졌던 이유도 가족이었지만 지금까지 버티게 됐던 이유도 가족이라며 저와 아이에게 고맙단 말도 해주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뭔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세 식구 똘똘 뭉쳐 잘 이겨내 보려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여 동안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천륜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아들 하나 믿고 사는 부모를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